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어컨을 틀고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더울 수가 있나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요, 행복의 나라 라는 영화입니다. 행복의 나라. 많이들 기대를 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행복의 나라로 라는 임상수 감독의 작품이랑 되게 제목이 공교롭게 거의 비슷해서, 한 글자 빼고 비슷해서 이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행복의 나라라는 작품을 보고 왔고요. 행복의 나라라는 작품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게 12.6 박정희 암살 사건을 다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거 좀 보통 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거죠. 왜냐면 12.6을 다룬 작품은 이미 좋은 작품이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저는 사실 남산의 부장들보다도 똑같은 내용인데, 남산의 부장들보다도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훨씬 더 나은 작품이다. 그때 그 사람들에서 사실상 12.6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보여줬고, 나머지는 변주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만큼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블랙 코미디로서의 거의 완벽했던 작품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사람들 이후에 남산의 부장들 역시 굉장히 진지하게 12.6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작품이 12.6을 다룬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행복의 나라라는 작품은 아무래도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 봤는데 보고 나서 느낀 것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작품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토록 많은 장점들,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운 선택,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지루하다, 늘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평가도 나오고, 역시 조정석의 연기라든지 유재명이 해석한 전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는 좋게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극 혹은 현대극,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여전히 실명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좀 되게 아쉽습니다. 전두환을 전두환이라고 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무수히 과거의 많은 영상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다루지 않고 바로 영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치명적인 스포일러 포함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는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12.6 사건에 있었던, 그러니까 12.6이 있고 나서 12.6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잖아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그 유명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박정희의 가슴에 총탄을 날린 그 인물이 김재규인데, 그리고 경호실장 차지철까지 한 큐에 보내버린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를 했을 때 거의 동시에 움직였던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그 부하들 중 한 명이 박흥주라는 인물인데, 이 영화에서는 아마 이름이 박태주라고 나오는데, 이 박흥주라는 인물,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이고, 그때 당시에 대령이었고, 그리고 사형을 당한 인물이기도 하죠. 굉장히 청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사람들에서 이제 한석규 역할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는 한석규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김웅수 씨, 그때 그 사람들에서 정말 인상적인 연기도 많았잖아요. 김웅수 씨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 박대령, 그 인물이 바로 이 영화에서는 이선균 씨가 연기한 박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이제 강창수라는 인물로 나와요. 가상의 인물로 나오는데, 그 인물이 이제 박흥주 대령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박흥주라는 사람은 정말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그리고 끝까지 떳떳하고 의연하게 살려고 했었던 청빈했던 군인, 이런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인공은 조정석 씨가 연기한 정인후라는 변호사인데, 이거는 실존 인물 뭐 태윤기 변호사를 모티브로 했다는 말도 있고, 혹은 여러 변호사들 합친 캐릭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영화의 얘기로 돌아오면 11.6 사태가 벌어지고 다 잡혔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 6본에 갔고 6본에서 다 체포되죠. 체포되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란죄 요걸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단이 김재규 부장을 비롯해서 주변 인물들에게 다 붙게 돼요. 근데 다들 목적들이 있겠죠. 여기서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혁명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자를 쏜 그런 어떤 혁명적인 사람 혹은 투사, 이런 인물로 김재규를 올려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여론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던, 그러기 위한 목표로 움직이는 변호사들이었던 걸로 나와요. 그리고 또 일부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오는 변호사들도 있겠죠. 왜냐면 가장 큰 사건이니까, 대통령 시해 사건이니까. 그때 이제 그 정인우는 어떤 변호사냐면 약간 그런 변호사로 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캐릭터가 항상 가지게 되는 딜레마가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호사가 주인공일 때는 항상 저런 느낌의 변호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한다든지 승패에 집착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변호사가 나올 일은 거의 없고 이런 식의 어떤 과장된 변호사 캐릭터가 나오게 됐는데요.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 리갈 하이의 코미카도 켄스케, 코미카도처럼 돈의 망자이거나, 아니면은 변호인에 나왔던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그 변호사처럼 좀 세속에 물들어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캐릭터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서 정인우는 이제 법정은 옳고 그른 걸 가리는 곳이 아니다, 뭐가 정의인지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누가 패배자고 누가 승리자인지를 가리는 곳이다, 승패를 가리는 곳이다 라고 믿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픈 과거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고, 또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학생운동 이런 거 도와준다고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고 하느라 가족들이 굶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였고, 그래서 이악 물고 공부해서 사법시험 통과했는데 아버지 이력 때문에 판검사는 못 되고 임용이 안 되고 변호사로 살면서 잘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과장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정인우라는 인물이 박태주 변호를 맡게 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거죠. 왜냐면 사실 그런 변호를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 스타가 되려고 한 거죠. 박태주를 내가 변호를 해서 이 사람을 무죄를 만들거나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만 한다면, 사형에서 피하게만 해준다면 나는 일약 스타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든 그런 어떤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영화에서도 설명되고 있지만 박태주 혼자만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군인은 군법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 일반적인 민간인들보다 훨씬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재판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정인우가 달려들 만한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은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이 박태주를 비롯해서 김재규,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김영일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김재규의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 시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하고 쭉 만나는, 계엄사령부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엄사령관, 우리 이원종 배우님 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합동수사본부장, 이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죠? 전두환인데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전두환이 아니라 전상두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요. 합동수사단장이고 유재명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인우랑 전상두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무튼 줄거리 빠르게 좀 정리하자면, 그래서 재판을 진행을 해요.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인우의 자신의 개인기로 재판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그 유리했던 재판 과정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박태주라는 사람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군인 정신으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거를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거짓말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자기가 따랐던 김영일이라는 김 부장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고 명령이라고 하면 뭐든지 해야 된다. 군인이란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엄청나게 엄격하고 자신의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전혀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우가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증언을 몰랐다는 걸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제대로 들은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김 부장이 오늘 해치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해치운다는 주어가 없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주어가 없으니까 몰랐다고 하자. 뭔가 일을 저지르는 건데 뭔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논리를 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박태주는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면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을 포함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박태주 말이 맞죠. 왜냐면 그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갖고 대통령과 경호실장 단 둘밖에 없는, 물론 거기에 이제 심수봉 씨를 비롯해서 또 옆에 이제 모델분 이렇게 여성 2명이 있는 그 2분은 뭐 사실상 그냥 피해자니까 빼고 어쨌든 제거해야 될 대상이 둘밖에 없잖아요. 해치운다라는 말을 했을 때 대통령 앞에서 경호실장 차지철만 죽이고 가만히 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박태주가 얘기를 하는데 정의는 답답한 거죠. 그런 게. 좀 말 좀 듣지. 입 좀 맞춰서 이렇게 쇼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상두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이 이 재판이 흘러가서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김 부장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사고 민주열사고 그래서 사형을 피하고 내란죄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11.6 사건의 합동수사단장인 전상두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해지겠죠.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나게 되면 물론 전두환이 그때부터 12.12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사, 자신의 야망에 굉장히 방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판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재판 돌아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인우는 어쩔 수 없다. 이거 박태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인우가 내세우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중간 부분은 다 넘기고 논리가 뭐냐면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보든 남산의 부장들을 보든 항상 모든 사람들이 김재규 얘기를 할 때 왜 김재규는 그때 6본을 갔을까? 왜 중정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거를 다들 생각하잖아요. 중정으로 갔더라면 그 강력한 중앙정보부를 자기가 수장으로서 돌릴 수 있고 정보 차단 딱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나라를 장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정신줄을 놓고 6본으로 갔느냐 이건데 여기에서 이 영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 부장이 어디로 가지? 라고 물어봐요. 박태주한테. 박대령 어디로 갈까? 남산으로 갈까? 아니면 6본으로 갈까? 근데 그때 박대령이 6본으로 가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부장이 그럼 6번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6번으로 갔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 부분을 정인우는 파고들어요. 내란을 하려고 했다면 중정으로 갔을 것이다. 근데 단 3명이서 육군본부로 들어간다? 3명이서 6본을 어떻게 장악합니까? 장악할 수 없죠. 6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나라를 어떻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박대령은 특히 6본으로 가자는 것 자체가 규칙 때문이었다. 자신이 군인으로서의 규칙 때문에 가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정인우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같이 타고 있었던 중정의 그 운전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증언대에 세웠는데 이제 그게 거부돼요. 왜냐면 너무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에 타고 있었던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승화잖아요. 서울의 봄에서도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그 육군참모총장이요. 그래서 그 총장을 잡아 넣는 게 전두환 쪽의 계획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지금 계엄사령관을 법정에 세워서 증언대에 세워서 이 사람이 증언을 하면 진짜 이 판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가 쭉 벌어지는데 그 다음날 12.12 사태가 터졌다는 겁니다. 12.12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참모총장이 체포되고 재판은 엉터리로 진행되고 결국 엔딩에서는 박태주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영화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중에 좋았던 부분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좋았던 부분은 역시 연기죠. 저는 조정석이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힘의 대부분이 조정석의 연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조정석과 이제 맞상대가 되는 박태주, 그러니까 이선규 씨의 연기인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에너지를 갖고서 막 움직이고 그 에너지를 터뜨리고 분출하고 행동하고 운동하는 것은 정인우예요. 조정석이 다 하는 거예요. 대신 이선규는 그거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마치 항상 거기에 있는 어떤 배경처럼 딱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동하는 에너지는 조정석에게 있었고 그 역동하는 에너지를 받아주는 것은 이선균에게 있었기 때문에 호흡이 정말 좋았다. 이 부분의 어떤 배합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의 디테일이 저는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뭐 표현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변호인단이 다 같이 모여서 들어갈 때 이렇게 보자기를 싸서 서류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서류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었는데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고소한 영화 읽기라고 해서 변호사분들이랑 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때 많이 배웠죠. 그리고 영화에 있어서 유재명 씨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재명의 전두환 연기가 저는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실제의 전두환이라는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걸 생각하면 성격적으로 보면 황정민의 해석이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전두환은 재미난 농담도 잘하고 그리고 성격도 좀 가볍고 쾌활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황정민이 실제 전두환에는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유재명이 한 전두환은 그 전두환의 어떤 악의, 전두환의 가장 악하고 전두환의 가장 강한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상두가 너무나도 강력한 빌런이기 때문에 영화의 긴장감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유재명이 그 정도로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영화의 긴장감은 전 확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것은 박태주도 정인호도 혹은 그 정진우 참모총장도 다른 변호인단도 아니고 전상두예요. 전상두가 이 영화의 긴장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이 정인우하고 전상두가 만나서 처음에 그 회의할 때 전상두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진우가 이렇게 말을 딱 끊고 짧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의 봄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전상두가 딱 밀리니까 그걸 보고 정인우가 이렇게 웃어요. 웃다가 걸린단 말이에요. 전상두가 눈이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 나누는 부분에서 전상두가 정인우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군인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냐부터 시작해서 압박을 하고, 이름표 하나 가슴에 제대로 달지 못하는 네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렇게 딱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정인우가 하는 대사도 너무 좋고요. 군인들은 해야 될 역할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좋았고, 전상두가 정인우를 찍어 누르는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긴장감이 확 살아나고, 그 앞부분이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겠다. 이거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되게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우리 편의 주동인물과 상대편 반동인물, 이 두 사람이 딱 마주쳐서 대화를 나눌 때 나오는 그런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행복의 나라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이 영화를 확 끌어가는 힘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도 뭐 좋은 부분들은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화는 다 좋은데 한 3가지 정도가 전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후반부를 날려먹었어요. 후반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후반 부분에서 12.12 사태가 나는 부분부터, 그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영화가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골프장 장면이에요. 자, 12.12가 났어요. 12.12가 나는 장면들도 저는 물론 이제 12.12 자체가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짧게 압축하긴 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지점들이 좀 보였어요. 12.12 사태에 대한 묘사 자체는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전상두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묘사가 안 되다 보니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 전부터 12.12를 암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12.12가 나고 나서 이제 정인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개 변호사가 나라가 뒤집히고 광화문에 탱크가 가득하고 이런 상황인데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찾아갑니다. 12.12 다음 날에 전상도를 찾아가요. 전두환을 찾아간 거예요. 물론 판타지겠죠. 근데 그 판타지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뭐가 있구나. 왜냐면 이 감독이 여기서부터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정인우가 전상도를 향해서 가요. 놀랍게도 입구에서 그냥 보내줘요. 들어오라 그래. 그러면 12.12가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인데 전상도가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의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태가 터지고 얼마 안 됐는데 골프를 칠 정도의 여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사소한 부분이니까 이 골프 장면의 의미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무는 사소하지만 이 장면의 의미는 크죠. 왜냐면 실제로 뭐 전직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골프 치고 했다는 건 되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 청와대에서, 거기가 이제 북한산이잖아요. 그 계곡을 바라보면서 티샷을 쳤다.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진짜로 그 있었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설비가 다 돼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다 날려버렸다. 이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무튼 그 골프 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골프라는 거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역할이 있죠. 기능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정인우가 전상도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 저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을까? 정인우가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박태주를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상도는 골프를 딱 치면서 공을 주워오라 그래요. 달려가서 공을 주워와요. 전 여기서는 엄청 집중됐어요. 왜냐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감독님이, 왜냐면 이게 영화를 만드는 게, 저도 작품을 만들 때는 이미지를 딱 떠올려요. 영화의 중심이 될 주된 이미지들이 있고, 그 주된 이미지를 사실 구현하는 것이 영화의 어떤 시작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이미지들이 있었겠죠. 이 작품에 가만히 정인우를 바라보고 있는 박태주의 모습이라든지, 접견실의 풍경, 혹은 지금 얘기하는 골프공을 주스러 달려가는 정인우의 모습,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그 부분이, 그 골프장에 이렇게 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맨발로 쳤던 그런 것처럼 거기에 이제 골프공이 빠져요. 그거를 막 그 12월에 그 추운데 골프공을 찾으러 다니는 정인우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전상도가 말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바뀌는 거 없어. 박대령은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정인우가 일어나서 전상도에게 욕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면서 전상도에게 말을 퍼붓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영화가 무너졌구나, 이 영화가 여기서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골프공을 갖고 오는 그 장면까지는 굉장히 집중이 됐지만, 결국 그걸 풀어내는 게 전상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이야. 감정을 너무 폭발시키는 말들이고, 그 말들이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듣고 있으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공감이 안 돼요. 전상도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두환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정인우가 뭐라고 하냐면, 나 뒤도 구린 사람이야. 나 거짓말도 많이 했고, 뭐 돈도 받아 먹었고, 이 정도면 나도 나쁜 놈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이 정도 나쁘잖아. 근데 너네는 더 나빠. 뭐 이런 식이에요. 너네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돈을 원하면 이 나라의 돈을 다 가져라. 권력을 원하면 권력을 가져라. 대신 사람만은 죽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인우의 굉장히 중요한 대사인데,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됐어요. 일단 정인우는 좋은 인물이에요. 뭐 변호사로 자기가 좀 이득을 취하고 그랬다고 해도 일단 애가 착해요. 착하고 여자친구도 있고 좋은 인물이야. 그런 인물이 전두환 앞에서 이 정도만 나도 나쁘지. 그거는 물론 감독은 이런 일개 소시민과 전두환의 차이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겠지만, 공감이 잘 안 됐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사람은 죽이지 마 라는 말을 진짜 조정석 배우는 정말 열연을 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드러내버리니까 참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지금 전상도 12.12를 일으켰어요. 지금 벌써 여러 명 죽었습니다. 이미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 12.12 사태를 벌이는 동안에 우리가 봤잖아요. 서울의 봄에서. 그런 인물한테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전두환이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지. 그래서 뭔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이게 영화가 팽팽하게 당겨왔던 씨를 그냥 풀어버리고 이 영화를 놔버렸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아한 거예요. 아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이제 후반부까지 후다닥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태주에게 사형이 선고가 되고 마지막까지 했던 변론도 무색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박태주가 정인우를 바라보면서 당신 진짜 변호사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게 뭐지? 너무나도 감정적이다. 이거는 심파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좀 유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말을 했어야 됐을까? 그 대사를 그냥 박태주가 정인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걸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당신 진짜 변호사 이런 대사보다 그냥 배우의 얼굴과 클로즈업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정인우가 화면을 바라보던 그 모습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진행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후반부가 확 맥이 풀리고 무너지는 거는 정인우를 완벽한 패배자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정인우라고 하는 주인공 조정석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인우가 꽤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인우에게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객의 입장에서. 근데 전상도에게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무릎을 꿇고 공을 주스러 다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폭행당해요. 그 전상도 옆에 있던 그 보좌관에게 엄청나게 얻어맞고 폭행당하고, 그리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재판에서도 그냥 져버리고요. 저는 그 선택이 되게 안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걸 즐길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가 풀려버렸다. 그리고 주인공이 뭐라도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이길 수 없죠. 당연히 못 이기겠죠. 재판도 역사대로 흘러가서 박태주 대령은 죽겠죠. 하지만 지더라도 주인공이 뭐라도 하고 좀 멋지게 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인공이 저렇게까지 굴욕을 당하는 것은 영화를 보면서 느껴왔던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을 배신하는구나. 그러면 그 배신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나 이야기, 그리고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꼭 승리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처럼 주인공 일행들이 전부 패배하면서 주는 그런 큰 임팩트, 이런 것들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어떤 비참한 패배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피니티 워는 그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 어쨌든 복수를 할 것이라는 걸 모두가 기대하기 때문에 다음 걸 볼 수 있는 거지만, 여기는 정말 보는 게 좀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이 캐릭터들이 사라져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조순정, 진기주 씨가 연기했던, 이게 언뜻 보면 여자친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대사를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냥 여동생처럼 느껴져요. 애정관계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근데 그 여자친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인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일개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전두환을 만나러 가면 전두환이 만나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게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러 가는 거랑은 되게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육군참모총장은 정인우를 이용하려고도 했던 거고, 그리고 정인우 입장에서는 지금 육군참모총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그런 서사가 있어서 결국 만나주는 장면이 재밌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 2명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도 모르는 변호사를 만나주고, 그 변호사가 하는 그 많은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치게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 이게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코미디가 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코미디들이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 건 좋아요. 그리고 조정석은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박태주와 만나서 정인우가 막 답답해하면서 막 고구마 100개 하는 부분은 영화관에서도 웃음이 터졌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그 육군 참모총장 만나는 장면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정인우를 다시 만나줬어요. 그리고 참모총장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법원에 출석하겠다. 그 전까지 명단 공개만 안 되게 해달라. 내가 가서 증언을 하겠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전두환을 누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인우가 거기서 진짜 자기가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토록 육군 참모총장을 원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진짜로 온다는 겁니다. 법정에.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안아가지고 이렇게 들거든요. 어화둥둥 하면서 드는데 거기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고 이 영화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코미디가 나올 수 있나? 그리고 아무리 코미디 장면이라 그래도 그때 당시에 계엄사령관을 끌어안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거는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망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박태주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걸 설명하려고 했었던 걸까? 처음에는 군인 정신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슬픈 사연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드러나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태주가 얘기했던 나는 다시 돌아가도 명령대로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어떤 군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하려는 이야기가 산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영화가 법정 영화로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법정 영화의 그런 장르로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법정 장면은 그냥 그런 어떤 진지한 내용은 없거든요. 이게 정말 법정 장르, 법정 스릴러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은 없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법정이 나오면서 이런 승패를 나누고 그리고 장면의 분위기 전환을 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제 법정 자체가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거를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박태주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정인우 얘기도 해야 되고 전두환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막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 11.6 사건에 가장 중요했던 김 부장의 캐릭터가 너무나도 옅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김 부장을 아예 치워버리고 박태주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긴장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김 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영화에서 박대령이 하는 이야기는 군인 정신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후반부에 들어서 산만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박대령의 논리가 빈약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일단 영화는 처음부터 군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군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배우 이선균의 입으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지만 영화에서 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하들을 다 사살하라는 명령에도 따를 수 있느냐. 그렇다면 불합리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도 따르겠다는 뜻이냐. 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대령이 생각하는 군인 정신은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매우 옳은 것이죠. 근데 그거는 누구의 논리냐면 그거는 병사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일반 병. 이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명령이 내려오면은 의문을 품기보다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 할 수 있게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병사들을 만들면 만들수록 유리하죠. 왜냐면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아니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조직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의 장교가 장성이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지시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설령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단원들은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진다라는 논리인데, 그게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어쨌든 명령이 내려오면 병사들은 그걸 따라야 되죠.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판단할 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잘못된 판단인 것 같더라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군인은 의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거는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도 감독이 왜 저렇게 할까 의문이 들어도 일단 하는 것처럼, 혹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 왜 이러한 의문이 남는 말들을 하셨을까? 나의 어떤 종교적 지도자 혹은 내가 믿는 어떤 신적 존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모순된 것들이 생겨나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의구심을 품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많은 병사들은 물론 명령이 내려오면 일단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난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움직이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쟁 일선에서는 뭐 프레깅도 일어나고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나마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는 일반 병사의 논리다. 즉 다시 말해서 대령쯤 되는 일선 지휘관, 물론 지금 박대령은 지휘관은 아니지만 지금 뭐 비서잖아요. 비서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수행비서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리고 실제로도 김 부장이 의견을 물을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그럼 그런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이 그냥 있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혹은 뭐 얼마 전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얘기하면서 루돌프 헤스라든지 뭐 아이히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이 내세웠던 게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논리가 격파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사에도 아주 크나큰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멸 수용소, 그 절멸 수용소들에서 사람들을 직접 뭐 죽이거나 시체를 태우거나 했었던 이들은 지휘관이 아니라 일선에 있었던 병사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종류의 범죄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가까울수록 죄가 적다, 범죄 현장에서 멀수록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라고 한다면, 혹은 유대인 학살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잘못은 히틀러에게 있겠죠. 그리고 가장 죄가 적은 사람은 저 말단에, 저 최전선에 서서 실제로 유대인을 죽여야 했던,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계급 낮은 병사들, 이들의 죄가 가장 작겠죠. 그리고 멀어질수록, 즉 히틀러에 가까워질수록 커지죠. 근데 아이히만 같은 경우는 히틀러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높은 거고요. 그런 논리로 생각했을 때 우리 5.18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18의 가장 큰 잘못은 전두환에게 있죠. 그리고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된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죄를 묻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즉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러한 변명은 저는 일선에 있는 말단 병사들, 명령에 의해서 동원될 수밖에 없는 병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논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만 따른 것이다라는 이 박대령의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마지막에 영화는 이제 제가 좀 감정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박대령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대령이 왜 내가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냐면, 그거는 우리 국가가, 그리고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리 국가가 시키는 것, 그리고 군이 시키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는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알 것 같아. 뭐냐면 그러한 믿음을 갖고서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인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나중에 전두환이 배신한다라는, 전상두죠. 전상두가 배신한다라는, 국가가 옳은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군인은 명령을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더 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거를 감독님은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까지 그런 건가 보다라고 깊이
깊이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만 거기까지 생각이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듣기로는 저거는 저렇게 박대령처럼 높은 직위의 장교, 그것도 중앙정보부장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진짜 요직 중에 요직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고, 그렇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소리냐, 명령만 들었다는 거는 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말에 맞춘 거고, 그리고 그의 평소 신념일 뿐이지 실제 진심은 이성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정말 명령에만 따른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부산 영남에 가서 그걸 봤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부마항쟁을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마항쟁을 봤는데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충분히 생각하고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학살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거사를 치렀다라는 건데, 그럼 그 거사의 주체는 박대령이 될 수가 없죠. 그 거사의 주체는 김 부장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김 부장의 비중이 빠지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보이는 거죠. 왜냐면 그렇다면은 김 부장이 주체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위한 의거를 하려고 했고, 그거에 박대령은 따랐을 뿐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공모를 했느냐, 둘의 마음은 어떻게 이어졌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사전 공모가 없었다면은 두 사람이 평소에 교감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 부장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6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김 부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이미 충분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실 김재규가 그러면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한 의거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영화마다도 평가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도 평가가 다르잖아요. 정말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고 민주주의의 복권을 생각을 했던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는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생각해요.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이중적인 감정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사를 저지를 때 정말 나는 뚜렷한 목표 이거 하나를 갖고서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다원적인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산의 부장들에서 이병헌 씨가 표현한 거를 생각해보면 김 부장은 차지철에 대한 불만이 있죠. 이 꽉꽉이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막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흔들림과 분노와 울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캄보디아 킬링필드 얘기하면서 부산 마산 사람들을 학살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마항쟁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탱크를 몰고 가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발포를 했더라면 5.18 때보다도 더 큰 희생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신의 심장을 쐈다, 대통령을 시해했다 라고 하는 게 남산의 부장들의 이야기라면,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백윤식 씨가 연기한 거에 따르면 조금 더 단호하고 조금 더 블랙 코미디다 보니까 조금 더 과장돼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함량 미달의 지도자와 그리고 너무나도 거슬리는 무식한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은 6번으로 갔던 것도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6번에 가서 그들을, 거기에 모이는 이 사람들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고, 장관회의, 국무회의를 열어서 자기가 그 상황을 압도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 내란의 의도도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김재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이 11.6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박대령은 그 안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재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박흥주 대령의 이야기를 온전히 바라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다. 차라리 온전히 바라볼 거였다면 아예 김재규를 배제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나서 박흥주 대령을 조명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복잡하죠. 박흥주 대령도 과연 이 박대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일을 했던 것인가. 이분이 청빈한 군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채 의심도 없고 이 영화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을 시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뭐 요리사들이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다른 경호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한 그런 죄를 저지른 거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면을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후반부 진행이 아쉽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좀 여전히 의문이 든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남긴,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 이거는 영화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 마지막 대사가 참 놀라웠어요. 그거는 저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웠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참 별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의 나라를 보고 왔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평점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렇다고 뭐 되게 막 못 만든 영화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면서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후반부의 진행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그런 작품으로 완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의 나라 리뷰였고요. 이성균이라는 배우를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참 많은 손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이성균의 역할 자체가 그냥 감옥에 계속해서 갇혀있는 사람이고, 사실상 일반인들이 좀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철두철미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조정석의 연기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에서 참 우리가 좋은 배우를 잃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